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영남 지역 산불이 발생 9일 만에 비로소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과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르며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진화대원과 공무원,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30명, 다친 사람은 43명,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 8천 헥타르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잔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최초 발화지 경남 산청 현장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청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헬기 진화는 해가 지면서 중단됐고 지금은 지상 인력 약 1,000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한때 빗방울이 잠시 떨어지기도 했지만 금방 그쳤습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전체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99%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기상 상황이 좋아 일찌감치 헬기 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진화 헬기 49대가 주불이 있는 지리산 내원계곡 일대에 집중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화대와 소방, 경찰, 군인 등 약 1,600명과 살수차와 동물 방역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 2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한때 천왕봉 4.5km까지 근접했던 산불을 지난밤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내원계곡 쪽으로 약 2km 후퇴시켰고 오늘 오후엔 진화율을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불의 길이는 400m입니다. 다만 지리산은 숲이 우거져 헬기로 물을 뿌려도 지표면에 잘 닿지 않고 계곡에 쌓인 낙엽은 깊이가 1m가 넘습니다. 위에서 물을 뿌려 불을 끄기도 쉽지 않고 낙엽층 속에 숨어있던 불은 번번이 되살아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은 이미 132헥타르에 이릅니다. 진화율 99%까지 왔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동 산불 지역에선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산청군 삼장면, 신촌마을 등 5개 마을에 다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460여 명은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의성 산불의 주불은 어제 잡혔지만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오후부터 바람도 다시 강해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북 안동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서영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안동 산불 지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의 주불이 엿새 만인 어제 오후 가까스로 잡혔지만 재발화 신고가 수십 건이 잇따르면서 오늘 하루 종일 헬기 58대가 잔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바람 세기도 점점 강해져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안동 남후면, 의성 신평면, 상주 낙동면, 나각산 등 곳곳에서 연기와 불길이 일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지상에선 인력 3천여 명을 동원해 잔불 진화에 나섰는데요.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하려면 2, 3일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경북에는 내일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생 149시간 만에 주불이 잡힌 의성발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4분의 3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2명이 더 나와 경북에서만 26명이 숨졌고 경남 사망자까지 합치면 이번 산불로 모두 30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주택가 사찰 등 4,500여 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어 이재민 4천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기온이 밤새 크게 내려가 내일 아침에는 청송이 영하 6도, 영양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엿새째 전면 통제됐던 서산 영덕고속도로 구간 중 북의성 청송 나들목 구간은 여전히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서 오늘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지휘소에서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에선 주민들의 집과 일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돼버린 삶의 터전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주민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송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에 30여 가구가 모여 살던 경북 안동의 신흥리. 산불이 마을 전체를 휩쓸어 성안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이곳에서는 집과 집 사이 경계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타고 남은 나무 밑동과 퇴비에서 불과 연기도 올라옵니다. 정성 들여 가꾼 집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고 키우던 가축도 잃었습니다. 예, 여기였는데 뭐 닭들도 이게 막 구석구석에 여긴 닭장이었는데요. 고향에 돌아와 10년 넘게 일궈온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지인들한테 우리 상황을 해가지고 톡에다가 올렸더니 이렇게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도와주셨군요. 예,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옷 사입고. 20여 가구가 사과 농사를 짓는 경북 의성의 동변리. 집집마다 있던 사과 창고는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수원을 가꿀 농기구까지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여기 우리가 농사질 기계 있잖아요. 연장 같은 거. 다 있었는데 저다 고철 다 대고. 사과 농사를 본격 시작할 시기에 닥쳐온 시련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보고서 가가지고 안정제하고 수면제 처방 받아가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아직 물만 보면 그 가슴 두근거려요. 과수원에 물을 끌어오는 데 쓰던 호스인데요. 이 호스도 중간중간 녹아버려서 밭에 물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식처럼 키웠던 1,500여 그루 사과나무엔 산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나무도 안쪽은 말라버려 제대로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이거 안 돼요. 원래는 안 죽어도 내년쯤 이렇게 되면 다 죽게 돼 있더라. 요새 물 오를 시기에 그만 삭히는 가쁘면. 피해 주민 대부분은 7순을 넘는 고령층. 복구는커녕 당장 타버린 잔해를 치울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8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마을을 떠날 결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사 다른 데로 가버릴까. 불리는 거 뭐 걱정 안 하고.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산불 관련 소식은 잠시 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난 상황이 닥친 미얀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는 하루 새 7배 가까이 늘어나 1,000명이 넘었고 지진 사망자가 10,000명을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10층 정도의 신축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킵니다. 불탑의 나라 미얀마, 폭격을 맞은 듯 유적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3대 불교 성지라는 금탑도 속절없이 무너졌고 독특한 벽돌 수도원은 형체를 못 알아볼 만큼 파괴됐습니다. 국립대학교는 무너져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무너진 보육원 잔해엔 아이 교사들이 여전히 깔려있는 참담한 실정. 아이 나이를 책자의 나이를 이야기요 아웃신자면서 비어서야 비어로 아고 공신자라 보노 라마 트내자라 말이신.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져 아비 규환이 된 거리. 도로를 따라 파괴된 건물들은 언제라도 쓰러질 듯 위태위태합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진 이틀째인 오늘 사망자를 700명이라고 밝혔다가 2시간도 안 돼 적어도 1,000명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보다 사망자만 7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부상자도 2,300명을 넘겼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 밖에서 겨우 응급치료를 받는 실정이고 병원이 파괴돼 임신부가 거리에서 출산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못한 곳이 태반인데다 5년째 이어진 내전으로 기반 시설도 붕괴돼 피해 집계와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애타는 가족은 구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또 파헤칠 뿐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교통이 단절되고 통신망이 끊겨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구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로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하게 지원에 나섰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끔찍한 일이라며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진앙지인 미얀마 만달레이엔 우리 교민 70여 명이 있는데요. 외교부가 한국인 인명피해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지만 지진으로 통신망이 망가져 만달레이의 일부 교민들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7.7 대지진의 진원지 부근인 미얀마 만달레이엔 70여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달레이에 있는 교민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황입니다. 지진으로 통신망이 무너져 전화는 불통이 됐습니다. 처음엔 인터넷 연결망이 잡히는 듯 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끊긴 상황입니다. 만달레이에는 사촌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지진 이후 2시간 후에 연락이 됐다가 아직은 연락 안 돼요. 타 지역 교민들은 동포들을 도우려 만달레이로 떠날 채비 중인데 참사 현장으로 가는 길부터 험난합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오후 1박 2일 정도 올 예정인데요. 그쪽 고속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차선이 심해서. 외교부는 만달레이와 태국 방콕 등 이번 지진으로 접수받은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만달레이 교민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안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양곤 등 미얀마 곳곳에 거주 중인 2천여 명의 교민들의 상황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해도 지원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극심한 내전으로 미얀마는 치안과 안전 등 행정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미얀마의 현 상황이 통합된 정부가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나라한테 우리 국민들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우선 미얀마에 200만 달러, 약 3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현지 상황에 따라 유엔과 함께 긴급 구호대를 보낼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미얀마의 진앙지인 만델라이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재은요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태국 방콕 짜뚜짝 시장입니다. 제 뒤로는 원래 33층짜리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콘크리트 더미가 거대한 무덤처럼 남아 있습니다. 총 97명이 매몰됐고요. 사망자는 8명, 부상자도 8명입니다. 구조된 사람은 2명뿐이고 7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종일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구조 차량 수십 대와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됐고요. 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중장비가 역부족일 만큼 콘크리트 더미가 워낙 거대하고요. 그렇다 보니 무너진 더미를 해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취재진도 이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1km 이상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방콕 시민들 이런 지진이 처음이라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태국 정부는 어제 24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고층 건물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떨어진 곳은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문을 닫았던 백화점도 문을 열었고 경전철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고층 아파트가 많은 만큼 태국 주민들은 건물이 약해지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는 방콕 건물 200여 곳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700여 곳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미얀마와 인접한 중국 윈난성에서도
주택 45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1000km가 떨어진 곳까지 지진 여파가 강타한 만큼 미얀마 현지 상황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 건물 붕괴 현장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부른 이번 지진,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미얀마에서 이렇게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이 미얀마 지역은 인도판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판은 현재 유라시아판을 약간 북북동 방향으로 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인도판이 지금 이 유라시아판을 미는 과정에 그 동쪽에 있는 이 미얀마 지역은 약간 비스듬하게 밀리는 어떤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미얀마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 사가잉 단층이라고 하는 큰 변환 단층이 있는데 이 주양 이동 단층이 지금 우수양 방향으로 미끌리면서 이번에 7.7의 큰 지진이 나게 됐습니다. 지금 미얀마뿐 아니라 태국, 중국, 인도도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여기서 지진이 난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좀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인도판이 동쪽으로 유라시아판을 밀고 지금 태평양판이 서쪽으로 미는 힘의 한가운데 우리나라도 위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반도 동쪽이 지금 융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융기하고 있는 곳을 넘어가면은 이번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났던 이 양산 단층대가 지금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던 사가잉 단층하고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로 압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동부의 경우에 동해안을 따라서 나는 지진 외에도 이 양산 단층이 사가잉 단층과 마찬가지로 주양 이동 슬립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날 수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는 지난 2021년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 내전이 이어졌고 국제사회로부터 단절돼 왔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침 MBC 기자가 미얀마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유룡 기자, 군정이 발표한 사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곳 미얀마 현지 TV들도 지진 피해를 첫 곡지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 수장이 미얀마는 이처럼 수시로 전기가 끊어졌다 또 이어졌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곳 미얀마 현지 TV들도 지진 피해를 첫 곡지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 수장이 어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잠시 전기가 끊어졌다가 또 이어지고 있네요. 진앙지인 만달레이보다는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네피도의 상황 위주로 전해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피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달레이의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신의 문제인지 연락이 쉽지 않습니다. 예, 유 기자도 지진 발생 바로 하루 전에 만달레이에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진 발생 바로 전날까지 미얀마의 천년고도 바간과 고대 수도 만달레이를 답사한 뒤 양곤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간은 지난 2016년에도 규모 6.8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만달레이에서 야간 버스로 양곤으로 제가 이동을 했는데 하루 만에 만달레이에서 참사가 터진 겁니다. 양곤에서도 지진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약 1분 정도 땅이 좌우로 흔들리고 콘크리트 바닥이 꿈틀거리는 듯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진앙지인 만달레이와 그 주변은 11세기부터 고대 왕조의 수도로 자리 잡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단층대가 오래전부터 관찰됐지만 경제 성장이 더딘 탓에 구식 건물이나 가건물이 많아서 지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유 기자 안전하다니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국제사회가 구조 지원을 서두르고 있긴 한데 현재 구조 상황이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얀마는 군부 독재로 내부 통제가 삼엄합니다.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도 없고 내국인 역시 서류 없이는 도시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수시로 검문소도 통과해야 합니다.
내전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고 교통 인프라나 기반 시설도 열악해 구조 인력의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정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군정이 장악한 일부 지역에서만 구조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조금 전 사전 녹화된 미얀마 현지 연결을 원활히 전해드리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명분도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습니다. 12.3 내란 직후처럼 차가워진 날씨에 시민들 옷차림도 그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신뢰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 끌 줄 몰랐거든요. 이제 빨리 파면이 돼서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따로 시국대회를 연 대학생단체는 한독수 권한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돌아온 한독수는 잇따른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러다 재판관 2명 임기를 마칠 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고조되자 야권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 이어 광화문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왜 헌재는 먼 국민이 다 아는 이 참여한 사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까? 최종 선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며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울산에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선 영남 지역 산불에 간첩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진보 진영과 야당을 겨냥한 중국 혐오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미 친중 정치인들이 어느 당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먼저 침투시키고 친중화시키고. 집회를 주최한 목사는 영남권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을 두고 북한 또는 간첩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0군데가 넘는 산불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은 이거는 자연 발화로 됐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SNS를 통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큰 산불이 나면 대공과 형사들이 가장 먼저 투입돼 대공용의점 수사에 나섰다며 불순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동시에 집회가 진행됐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분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판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특정 모임 소속이라며 법관 개인을 공격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해체해야 되겠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국회와 거리의 경계는 사라졌고 정치적 구호뿐 아니라 음모론과 혐오 정서가 뒤섞인 여론전이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떤 설명도 없이 늦어지는 이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이 계속 지연되면 권한대행들을 차례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주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요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소추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시 서열대로 직무대행을 넘겨받게 될 장관들에게까지 경고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예정에 없던 주말 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총리, 부총리에 이어 일부 장관들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못 채울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행정부 마비 시도는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직업적 음모론자 김어준의 지령을 이재명 대표 승인을 받아 발표한 거라는 주장까지 펼치며 이 대표 등 72명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대 야당 때문에 정부가 마비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리를 확장해 버젓이 야권 공세에 활용한 겁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을 헷갈린 것 같다며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계 윤석열을 고발하라고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진보 성향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둔 공방이 극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소 발표만 기다리며 대형 산불로 소강 상태였던 여야 대치가 다시 거센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어떤 기준이 적용됐고 윤 대통령에겐 어떻게 적용될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기준이 세워진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과 국정운영 공백의 손실을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중대성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한 하나만 보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도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106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번 산불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나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삼켜버렸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밤 기온도 크게 떨어질 걸로 예보돼 고령인 주민들 건강이 우려됩니다.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관에 텐트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안동을 집어삼킨 화마에 쫓겨 맨몸으로 대피소에 온 지 일주일째. 딱딱한 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피곤한 몸을 뉘어보지만 대부분 고령인 이들에겐 텐트 생활이 힘겹습니다. 나는 허리가 당해져가지고 허리가 이래가지고 이래밖에 더 못 걷거든. 이래밖에 못 걸어. 이곳 안동체육관 대피소에는 오늘부터 샤워 시설이 개방됐는데요. 고령의 이재민들에게는 이 복도를 오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일단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소대변도 보러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식사하러 가시는 것들도 힘드시고 성인용 기저귀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산불이 더 번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어른들은 산불 속보만 쳐다보며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관으로 갔다가 그것도 또 불이 쫓아 들어가지고 이마 안동 초등학교로도 피성했다가 이제 오늘 또 일이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신 거죠? 못 가지요. 집이 있어야 가지. 먹고 자는 문제보다 더 힘든 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입니다. 입구 천장을 고정하던 못들만 바닥에 흩어져 있고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흔적은 그대로 잿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병원 다니는 거나 그 약들 기존에 처방받던 약들 제로 받아야 되고 당장 계속 여기서 한두 달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저희 자식들로서는 제일 급한 거죠. 5분만 늦었으면 다 봤어요. 길이 막혀있거든. 길이 좁고. 내 역사는 없는 거지. 산불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걸로 예보돼 고령의 이재민들은 건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로 아직 집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6,8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 탄압에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면 질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위가 취업한 뒤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2년 가까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딸 다혜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미리 결론을 정해둔 정치 수사, 전 정권 보복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위의 월급을 장인어른의 뇌물로 엮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은 내 눈의 들보인 자기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막판 역전극을 펼치면서 새 홈구장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기아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전훈칠 기자입니다. 오늘도 선취점은 기아가 가져갔습니다. 1회 최영우와 위즈덤이 연속 타자 홈런을 폭발시키는 등 4대 0까지 앞서갔습니다. 3회 말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심우준의 기습 번트로 시작된 기회에서 황영묵과 최은성이 나란히 적시 2루타를 때려 3대 4까지 따라갔습니다. 선발 와이스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추가 실점 없이 버텼고 8회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안타가 없던 안치홍이 대타로 나서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마무리 김서현이 9회를 막아
한화는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뒀고 기아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키움은 오늘도 타점 선두 카디네스가 해결사였습니다. 4회 시즌 3호 동점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5회에도 김광현을 두들겨 역전에 성공하는 등 개막 후 7경기 연속 타점으로 누구도 예상 못한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유일하게 홈런이 없던 롯데는 나승엽의 시즌 1호 솔로포와 함께 3연패를 끊고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LG 내야진의 멋진 수비 장면입니다. 신민재가 안타성 타구를 낚아챘고 유격수 오지환을 거쳐 기막힌 병살타가 완성됐습니다. MBC 뉴스 전우칠입니다. K리그에선 FC 서울이 대구와 난타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정승원의 도발적인 세리머니로 거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논두렁 잔디 논란 이후 보강 공사를 마치고 처음 홈 경기를 치른 서울. 전반 막판 링가드의 페널티킥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12분 요시노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30분 링가드가 또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골대를 맞춰 득점에 실패했고 곧바로 4분 뒤 정치인에게 뼈아픈 역전골을 내줬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듯했던 종료 직전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45분 정승원이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과거 대구와 껄끄럽게 결별했던 정승원은 작정한 듯 대구 서포터즈 앞까지 질주해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엉키고 벤치에 선수단까지 뛰쳐나와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정승원은 3분 뒤 이번엔 절묘한 패스로 문선민의 골을 도왔고 문선민은 평소보다 더 격정적으로 역전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종료 직전 위기를 넘긴 서울은 리그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대구랑 상대했을 때 골을 좀 놓친 게 너무 많아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고 득점이 또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그냥 기쁜 것 같습니다. 동해안 라이벌 맞대결에선 포항이 조현우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이호재의 결승골로 2연승을 거뒀고 대전은 광주와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이 플레이오프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 현대건설을 꺾었습니다.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정관장은 모레부터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과 맞붙게 됩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잔불이 더더욱 확산될까 종일 조마조마한 하루였습니다. 산발적으로 남아있던 비 눈구름도 모두 잦아들었고요. 이제는 서울 등 서쪽 지역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 시속 55km 안팎, 산간지방에도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과 주변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꽃샘 바람에 날도 계속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0도에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월요일인 모레 낮부터 차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낮 동안 수도권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4도 등으로 내륙 깊숙한 곳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 9도, 대전 10도, 대구 10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4월 첫째 주에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이처럼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